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입니다. 자, 목요일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개요 소개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4일, 15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 진행됐고 응답률 4.7%입니다. 자세한 상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항상 하는 게 표집 성향 분석 먼저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박희실 에디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조사의 표집 성향은 보수가 364명, 중도가 340명, 진보가 335명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네.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적극적 보수는 144명, 다소 보수가 220명, 중도는 340명 그대로고요. 다소 진보 211명, 적극적 진보가 12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여야 모두 지난 15일에 경선 후보 등록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 모두인데 일단 오늘 각 진영별로 대선 주나 적합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보수 진영 네.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범보수 전체를 한번 놓고 주자들의 적합도를 살펴봤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약진한 조사가 나왔고요. 이야. 김문수 후보는 12.5%였습니다. 한덕수 14.8, 김문수 12.5로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극우층 보수층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가 이제 2위로 밀려난 조사가 네.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뿐만 아니라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가 했던 조사에서도 이미 좀 그런 결과가 드러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치는 따로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 김문수로 이런 구도가 좀 재편되고 있는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네. 뒤따르는 후보들은 한동훈 8.4%, 안철수 6.2%, 이준석 5.7%, 홍준표 5.6%. 근데 이 외에도 다른 인물이 있다가 15.4%고 심지어 없다라는 게 25.5%로 조사가 됐고요. 네.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지역별,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보수층 전체, 적극 보수, 다수 보수, 다소 보수, 중도층, 무당층, 정권 재창출 응답자 이 세부 지표에서도 다 모두 한덕수가 아하. 다 1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출마 선언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높아요. 한덕수 권한대.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이제 여권 지지층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디 방향으로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형성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저번에 이제 김문수 장관도 한 열흘 만에 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덕수 순식간에 권한대행도 떴어요, 진짜로. 또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주로 이제 보수 지지층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지지 후보 갈아타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가능해진 그런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한 조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진영에 따라서 네.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지금 한미 관계 좀 불확실하고 경제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게 이슈로 부각되는 측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다른 후보들은 다 이제 이재명을 잡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수에서 약간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지층은 일단 초반에 보게 되면 제일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어쨌든 보수 성향 강한 분들인 거거든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상당 부분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체 포션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세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에디터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네. 적극 보수층 또 보수층에서 한덕수 대행이 김문수 장관보다 전 장관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층에서 굉장히 강하신 성향들이 강하신 분들의 일부분이 또 상당 부분이 김문수 장관에서 한덕수 대행으로 이제 옮겨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한 2등 정도로 하다가 1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되게 빨리 왔어요. 네, 그래서 금방 됐어. 이게 이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고 의미 부여해주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니까 다만 이제 이게 계속 강하게 갈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겠네요. 빠르게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빠르게 빠진다는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인데 다른 여기 변수가 저는 이거 같아요. 경선에서 네. 최종적인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아니면 최종적인 후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1대1 대결을 펼쳤는데 격차가 여전히 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 근데 1대1 다른 후보들 붙여봤는데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한 자릿수로 좁혀들고 막 5%포인트 정도까지 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은 급격하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될 것 같은 사람과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의 격차가 한 5% 정도 또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후보 단일화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국민의힘 경선은 지금 시작됐어요. 한덕수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네. 아직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무소속을 해서 후보 단일화하는 거 요게 가능성이 있을지 하고 예. 그러면 사실 지금 후보들은 좀 허탈할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예선전이잖아요. 그렇죠. 부전승으로 한덕수 딱 올라가 있고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하지 말아야죠. 뭐하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네. 정확한 답변을 만약에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는 거니까. 다만 저는 제 의견은 네. 단일화의 가능성이 이제 적다라는 쪽에 좀 적다. 걸고 있는 아닐 편입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주자들의 어떤 꿍꿍이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가 대선 경선에서 1등을 해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후보가 된다. 혹은 한동훈이 된다. 한동훈. 이런 후보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이번 대선에 걸고 있는 사활을 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진짜 마지막 기회이고 나이도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죠. 명태균 게이트라는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고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번 대권을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권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이대로 차후에 당권까지 염두에 둘 주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보다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뭐 이제 적게 나와서 자신이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를 얻고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점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단일화를 할 텐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뽑힐 때 2017년 그때 선거. 상황과 좀 예. 저는 유사하게 느껴지는 게 네. 그때 굉장히 다양한 후보들이 난립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단일화는 어려웠습니다. 뭐 유승민 후보 나왔고 안철수 후보 나왔고 홍준표 나왔고 뭐 그런 시기였고 만약에 모델을 염두에 둔다면 노무현 정몽준 모델이 아니라 아하. 윤석열 안철수의 모델 정도로 그렇게 근소할 때 지난 선거 때 그 5% 차이를 이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윤석열이 정말 가까스로 이기는 선거 그런 어떤 역전을 꿈꾼다면 단일화가 가능한데 지금은 또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년 11개월 동안 여러 이제 이권들을 많이 보수 정당에 있는 인사들이 정부 여당에서 많이 좀 과실을 따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엔 야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여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달라서요.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뭐 단일화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단일화의 조건이 이제 있어요. 뭐죠? 혼자서는 안 되고 합치면 돼야 되는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있어야지 중요해요.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요. 저 하면은 안 할 하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지냐. 아까 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경선에 이제 유력한 이제 빅4 이제 후보들 중에 누가 될 네.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보수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굉장히 어떤 방금 이름도 나오긴 했는데 캐릭터가 강한 분이 됐을 예. 때 치열한 나는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 이제 고민이 그쪽에서는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TK 지역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좀 놀라운 게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 출신인데 져버렸어요. 한동훈한테. 이거 어떻게 좀 보는 게 맞습니까? TK 지역의 1등이 한동훈 후보다. 예. TK 지역 대구 경북에서 20.3%로 네. 한동훈
예, 전 대표가 1위로 나왔는데 상당히 사실은 이게 해석이 약간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TK라고 하면 보수 성향이 강한 곳. 그렇죠.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머지는 예.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거기 시장이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약간 좀 다르게 높아서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흐름인지 하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네. 만약에 실제로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경선에서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갖게 하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는 사실은 TK 지역이 아닌 다른 수도권 등에서 강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만약 한동훈 네, 대표 원래 캠페인의 구조, 예. 뭐 시대를 교체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찬성을 확실히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도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약간 이제 덜 강한 층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맞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건 다른 조사들하고 같이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영시 에디터 이제 8명 후보자 나왔는데 4명 예. 추려야 됩니다. 네네. 노스트라마스를 뭐 바라진 않지만 예측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 근데 저희 대본에 정리한 그 위에 있는 5명이 언론에서도 제일 많이 거론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고 일단 뭐 네. 이걸 빅3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까지는 대부분 다 세 명은 유사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3명은 통과할 것이다. 예. 입장에선.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4등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유정복, 이철우, 양양자 이 세 분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때, 보고요. 예. 안철수, 나경원 두 분 중에 둘 한 중에 분이 하나다. 이제 4등에 올라가는데 그 근거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저는 좀 더 가능성이 나경원 후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오세훈 그리고 유승민 두 후보가 이른바 언론에서 중도 색채 혹은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들이 다 드랍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후보들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여러 이제 주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후보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오세훈 후보를 선호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좀 약간 내가 색채가 아주 극우적이거나 보수 성향이 짙지 않은 사람들이 네. 주로 이제 지지를 하니까 이 중에서는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고른다면 안철수 쪽으로 좀 쏠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의 어떤 지지세가 김문수나 홍준표나 이쪽 그 비슷하죠. 분류의 인사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정도에서 4인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의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유승민, 오세훈 두 사람의 불출마, 요 표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같이. 지금 이제 네. 국민의힘의 이제 4명의 1차 컷오프에서 4명이 남는 것인데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안철수냐 이제 요거예요. 네, 다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볼 것이 빼버리고요.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지금 이제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에서 지금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50% 들어가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면은 당원이 50% 들어갔는데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자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봤을 때 5.6%, 5.5% 그러니까 나경원 5.6, 안철수 5.5예요.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당 지지층에서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근데 모름 무응답층 지지 정당이 없음도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높거든요.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원 플러스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안철수 이제 의원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일견 합리적인 의견이긴 해요. 반면에 또 반대론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들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상당 부분이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빠져나가 있는 그럴 수도 부분이기 있겠네요. 때문에 네. 한덕수 대행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고정 지지층,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이 나경원 의원을 좀 더 많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원에서는 어쨌든 보수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것이니까 네.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누르고
4등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들으시는 분은 뭐야 무슨 누가 된다는 거야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두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래는 사실 나경원이 좀 더 우세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이 약간 우세한 부분인데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최근에 이제 두 명이 드랍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죠 강경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좀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나만 좀 네네. 첨언을 하자면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대선 내러티브, 그러니까 대선 서사가 누가 더 이제 강화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를 대권 주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안철수 후보는 실제 대선에 많이 출마했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 안철수의 본선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지지자가 있다면 표가 갈 것이고, 그리고 상대 진영을 봤을 때요, 민주당 쪽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미 다음 정부의 슬로건을 이제 슬로건이 아니라 이제 다음 정부의 색채를 AI 정부라는 식으로 이제 이미 내걸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자면. 네. 그러면 이제 결국 IT 전문가인 안철수에게 좀 디테일한 걸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과학, 기술, AI, 미래 경쟁력,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나경원 드럼통의 나경원이냐 혹은 뭐 안랩의 안철수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약간 이미지화해서도 볼 수도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 이게 네. 왠지 중요하냐면 이 정치인들 거물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1차 컷오프 됐다는 건.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정치 생명에서 타격이 큰 거거든요. 4등 안에 못 예, 들어가서 아마도 이제 오세훈 네. 시장이 드랍을 했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수사 아니면 뭐 싱크홀 등 또는 토지거래 허가제 뭐 관련 논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요 이제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경선에 출마할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에서 이게 본인이 한 4등 정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그거 가능성이 중에 있거든요. 예. 지금 1차 경선 100% 국민 여론조사인데 문제가 있어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요게 혹시나 유불리가 작용돼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래 되면 좀 불리한데 이런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오세훈 시장 뭐 그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일 고려한 사람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전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냥 나간 거죠. 고민할 것도 없이 나간 거죠. 예, 못하겠다. 참여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됐지만 네, 4명으로 추리는데 딱 한 번 토론회 하거든요. 네. 그 8명인가 11명이. 네. 그런데 1억이에요. 그 1억 토론회 내야 돼요. 한 번 참석하는데 1억을 내고 하는 것이니까 예. 근데 누가 알겠어요? 그 10명 되는 것들을. 네. 예, 그래서 지금 1억 내놓고 제가 컷오프 된 분들도 있어요. 네, 누군지 모르. 이름 3명, 기억이 안 나는데. 11명 중에 이제 8명을 예. 틀렸지만 3명은 하루 만에 이런 화가 좀 났더라고. 정모 후보는 나는 이러들고 나한테 돈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 섀도우가 약간 네. 그죠? 1억 내놓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경선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맨 처음에 지지 정당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하는데 국민의힘 경선인데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부실한 후보를 가장 안 선택하지 좋은 않겠냐. 왜냐하면 본선에서 자기들하고 싸울 사람을 약체를 하니까 그렇죠. 이것을 역선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요 대선 같은 경우에 그런 역선택이 의도적 역선택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의힘 경선 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 아니라 할 수는 없는 거네. 네, 야당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약차를 뽑아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중에 국민의힘 후보들을 불러줬을 때 국민의힘 노선과 가장 배치되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유승민 의원이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좋은 걸 얘기할 뿐인데 결과론적으로 네. 역선택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의도해서 하는 것은 이제 잘 없다. 다만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에 그때는 지역 단위에서 하잖아요. 그때는 막 대기시켜 놓는 가능하겠죠.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 뭐 이렇게 한 50명, 10명 등을 대기시켜 놓고 약체를 뽑아라.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단위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전국 단위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나타나기는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야당도 사실은 이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야당은 이것이 논란이 되기에는
워낙 1위 후보와 다른 후보들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니까. 사실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범진보 진영 한번 보죠. 예. 진보 진영 지금 대선 주자 적합도 예. 결과 박영식 씨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전체 응답자의 50.2%가 이재명 전 대표를 지목을 했고요. 네. 김동연 지사가 13.7%두 자릿수가 오. 나왔습니다. 2위에 자리했고 김경수 전 지사가 4.1, 경선 참여 안 하겠다고 밝힌 김두관 전 의원이 4%, 네. 다른 인물이 9.2,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이제 15.5%였고요. 응답을 유보한 층이 3.2%였습니다. 자, 이거 뭐 이재명 전 대표가 뭐 계속 그랬지만 전체적 수치를 봐도 뭐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거의 큰 차이 없이 민주당 1등한 것 지지층에서는 같은데요. 예. 이재명 뭐 후보라고 불러야 예. 될까요? 후보죠, 후보. 예. 예.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조사에서 90.5%예요. 90.5%요?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자기 평균치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여기도 이제 모름 무응답층, 이제 무당파 층을 대상으로 할 텐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실제 지금 이 조사는 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가장 경계하고 비토하는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일 그렇겠죠. 테니까 그걸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뽑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그 현상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결과론적 역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군요. 어쨌든 근데 경선 룰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더 격차가 커지는 것이어서 뭔가 이제 이변이 나타나기는 뭐 어렵다. 가능성이 이 사실 김두관 없다고 전은 봐야죠. 이게 규칙 이거 지금 변경을 반발해서 거부를 하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식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요? 뭐 저는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과거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맞아요. 대선 경선 수도권에서 붙었을 때 갑자기 이제 압도적으로 차이가 확 벌어져가지고 두 자릿수 이상으로 차이 나는 그때는 두 자릿수가 아니라 거의 뭐 20몇 %씩 차이가 났던 네. 결론이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특정 종교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역선택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마 트라우마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이미 시대가 좀 많이 흘러가고 있고 특히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언급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경선 룰을 이렇게 무시하고 바꾼다라는 것은 그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고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온라인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특정 세력의 개입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미 이 말씀을 하기에는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김두관 전 의원의 어떤 약진이 두드러진 게 전혀 없죠. 나오지 않고 있고 너무 이제 어대명으로 흘러가고 있는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말씀이어서 뭐랄까 좀 이 주장이 좀 의미가 이 추세로 봤을 때는 뭐 큰 변경이 없지 않을까요? 50대 50 하든 뭐 어떻게 저때 하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격차가 크기 많이 때문에 크니까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룰 경선이 후보들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유불리 그리고 이제 캠페인 차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바꿨을 때 내가 승산이 있으니까 이거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캠페인 차원에서 어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슈로서 부각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이제 큰 그렇죠. 부분이어서 실제 이 룰로 인해 가지고 결과의 변동성 여부에는 사실은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정치적인 그냥 공방 차원이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3일, 47일, 6일 정도 남았는데요.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어떤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오늘 좀 많이 회자가 될 예, 만한 나올 문항입니다. 것 같아요 앞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차기 정부가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로 기존의 청와대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아하. 47.3%의 이 응답을 했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세종시 정부청사가 23.7%, 현재 용산 대통령실 써야 된다가 20.8%, 잘 모르겠다라고 8.2%가 답했습니다. 자,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요것도.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기 공선으로 쓰자 가야 된다고 할 하는 것 것이 이제 제일 높아요. 52.3%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63.2%가 기존 청와대로 가야 한다는 이제 네. 응답이었고 세종시로 가야 된다는 건 30.8%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마 야당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각 정당에서도 이제 이것을 놓고 왜냐하면 대선 이것이 이제 주요한 이슈 중에 이제 하나일 거거든요. 대선에서 네. 이 입장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수위도 없습니다. 예.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면 첫날 이제 어디서 해야 될 곳이 이제 있어야 돼. 포장마차에서 할 수는 없는 네.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은 당장은 어떻게 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마도 2단계로 나눠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커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많은 후보들이 세종시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또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흐름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국민들에서도 이제 그 필요성은 이제 인정하긴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기존 청와대 응답이 높게 나왔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많으니까 된 측면도 이제 있겠고 청와대에 있는 것들이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익숙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세종시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놓았거나 또는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다른 공약들과의 이제 정합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역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세종을 안 가겠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후보들이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네. 지금 세종도 얘기하고 뭐 기존 청와대도 얘기했는데 용산이 문제예요. 그 돈을 들인 게 500억인데 아마 이전 비용 합참이나 이거 국방부 같은 다른 이전 비용까지 아주 몇 조가를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결국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뭐 애물단지가 된 거 맞고요. 돈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저도 용산 이전은 반대했던 사람이고 네. 용산으로 이전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무인기에 노출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도청에도 노출이 됐습니다. 노출 이건 뭐 잘했어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국가 권력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해외 보면 백악관이라는 게 있고 뭐 엘리제궁이라는 게 있고 그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수십 년간 어떤 상징 권력으로 있어 왔던 국가 권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 상징성도 있는데 그 상징성을 한꺼번에 다 허물어 버리고 갑자기 용산으로 옮겨 버렸다. 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징성도 잃었고 심지어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용산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선택을 굳이 할 필요는 지금 주자들의 입장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한동훈을 제외하고는 한동훈 후보만 일단 용산인데 여름 수렴 후에 이것도 그렇죠. 이전을 목표로 옮기겠다고 두고 하니까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지역균형 발전 아까 앞서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세종으로 가는 방향을 열어놓고 하되 임시적으로 뭐 청와대를 쓰든 용산을 쓰거나 어쨌든 옮기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임시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보안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보안 때문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상호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누출이나 극비 노출만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참모들과 거리나 위치를 다 떠나서 항시 소통한 가능한 채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미래형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제 이거는 많이 좀 먼 미래이긴 하지만 재택근무? 자택근무까지 가려고 뭐 비화폰 얘기 이제 많이들 아셨으니까 뭐 비화폰이 전화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스템을 좀 차제에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저는 최종적인 목표는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좀 열어놓고 예. 좀 하나하나 좀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도층 표심 특히 충청권 표심 그런 거 보면 세종은 세종으로 없죠. 이전하자고 할 가능성이 공약으로 내리지 않을까요? 충청에서는 뭐 그 기존 청와대랑 차이가 네. 거의 36.7대 37.4니까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세종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더 높죠. 높게 나온 지역이니까. 것이니까 예. 다만 이제 또 이것도 더 높았으면 선택하기 쉬울 텐데 네. 근데 이런 아마 고민들은 있을 텐데 아마 국민들은 세종시로 당장 옮기는 것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활성화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것이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통과 계엄의 상징이 돼버린 것이기 네. 때문에 새롭게 힘차게 정권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들을 거기를 이제 선택하기가 굉장히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안 문제가 있고, 근데 기존 청와대도 사실은 되게 이제 이렇게 개방이 되면 저곳이 좀 중요한 곳이 된다면 각국의 어떤 정보 요원들이 도청할 수 도청 있는 다 것들을 해놓습니다. 뿌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일부 이제 개방이 안 된 공간들이 있으니 그거를 일단 먼저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대안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논의는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맞아요.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정당 지지율 박영식 에디터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하락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이 조사를 토대로 보자면 한 달 정도 지금 넘게 국민의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46.8%의 지지를 보였고요.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2.3, 진보당 1.2, 그 외 다른 정당은 1.2%였습니다. 국민의힘 네. 하락폭이 더 커짐에 따라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2주 전하고 비교해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14.8입니다. 예, 14.8. 상황입니다. 이제 요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겠네요. 양당 지지율이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뭐 조사도 그렇고 이걸 뭐 어떻게 막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계속 어쨌든 그 정상화가 뭐 지금 국가 정상화도 네. 문제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정상화도 그러니까요. 이제 과제인 상황인데 당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외부에 있는 인물이 경선이 시작됐는데 이제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선뜻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꺼려지는 현상들 때문에 최근 이제 좀 이렇게 하락되는 흐름들이 있을 텐데 또 이제 선거가 진짜 다가온다 하면 일정 부분 좀 복원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